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사라고 발음하는데 북한에서는 력사라고 발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발음의 제일 앞에 니은이나 리을이 나오면은 니은이나 리을로 발음하지 못하게 하고 이응으로 발음하는 두음 법칙이라는 이상한 법칙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력사라고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발음하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대일 항전기 때,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만든 우리 언어 정책에 그 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보통학교용 업문철자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 보통학교용 업문철자법을 만든 인물이 고쿠부 쇼타로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주도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정음, 그 훈민정음 체제, 양반층에서는 업문이라고 칭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정음 체제를 갖다가 대폭 발음을 축소시키는데 핵심은 뭐냐면 아래아를 일단 폐지했습니다. 아래아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아래아가 있어야 우리가 모음 중에 다양한 발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래아가 있었는데 28자 중에 있던 걸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글자 받침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용하고 두 글자 받침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 이렇게 10가지만 인정하고 이 받침을 쓸 때 그 나머지 받침은 예를 들어서 각 이건 인정하는데 각 이렇게 쓰면 인정 안 하는 그런 법칙을 이 일본인 고쿠부 쇼타로의 주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서름자모인 디귿, 티귿 등과 야여, 요, 유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발음 체계를 일본어 발음 체계 비슷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쿠부 쇼타로란 인물이 누구냐면은 1882년에 조선공사관의 의원 통역으로 관직에 첫 발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공사관에 일본인 의사가 왔는지 조선공사관에서 조선인 의사를 갖다가 초빙을 했는지 그 말이 일본이라고 잘 안 통하니까 그 의사들의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원으로 처음에 조선공사관에 취직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다가 조선공사관의 2등 통역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윗사람들에게 상당히 잘 보였는지 조선통감부, 일본에서 1906년부터 통감정치라는 걸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하자면 부서들, 지금 여러 부서들의 장관들 위에 통감을 설치해가지고 당시 대한제국 황제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 통감이 모든 걸 갖다가 전반적인 국정을 장악해가지고 사실 이때부터 대한제국은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통감부의 서기관으로 또 승진해요. 그러다가 1910년 그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을 때 일본이 이제 통감 정치의 허울도 벗어버리고 황제를 갖다가 이왕으로 격화시키고 직접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행사하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는데 이때 조선 총독부 인사국장이 되죠. 중추원 서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왕직 서기관, 그러니까 황제로 있던 조선의 이제 황족들을 이왕직이라고 해가지고 고종과 순종을 이왕으로 격화시키죠. 그런 이왕직 서기관이 되고 1917년에는 이왕직 차관으로 승진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일개 통역관 출신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개 이 통역관 출신이 그 당시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던 말을 갖다가 대폭 축소시킨 거죠. 훈민정음에서 세종대왕이 만든 여러 법칙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대부분 없애버리고 일본어 비슷하게 바꿔놓은 것이 1912년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업문철자 표기법인데 이게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뭐냐면 말하자면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를 써놓고 그 다음에 그 훈민정음에 따라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용설명서를 자세하게 저술한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세종대왕께서 쓰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파벳 26자 중에 무려 10자 이상을 우리가 구분 못한다 그랬죠. 현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하면은. 그런데 세종대왕은 우리 결의의 발음과 다른 결의의 발음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이 훈민정음을 만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조선에는 사역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통역관 양성소라 그럴까 뭐 통역관 뭐 대학원이라 그럴까 그런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가르치는 언어들 조선의 통역관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외국어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6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언어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 당시 조선 시대에 필요한 조선의 외교관계에 필요한 언어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어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겠어요. 일본어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통역관이 있었는가. 몽골어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진어 만주어 통역관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유구어 지금의 오키나와죠. 오키나와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붙여준 거지 원래 여기는 유구라는 독립왕국이 있었어요. 이것도 미국이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독립왕국은 독립왕국대로 그대로 존속시켜서 유구공화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본에 그냥 갖다 붙였죠. 이 유구국의 사신이 그 일본국의 사신과 별도로 조선에 계속 왔어요. 그래서 유구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언어가 있었느냐. 이건 맞추기 조금 힘들 겁니다. 무슨 언어가 있었냐면 위구르어가 있었어요. 지금의 신강을 갖다가 중국에서 신강 위구르 자치구로 그러죠. 바로 그 위구르어. 그러면 위구르하고 조선하고도 사이가 상당히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조선의 개국공신 중에 설장수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장수가 바로 위구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조선의 사역원에서 가르치는 언어가 중국어, 일본어, 뭐 몽골어, 여진어, 유구어, 위구르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종이 언어에 대단히 탁월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종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없는 발음을 하는 다른 결의들이 있구나. 그런 언어들도 다 적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겁니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는 다 적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겠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 정음을 만드는데 정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음, 바른 소리글을 만드는데 단지 그 소리를 따라 그 위치를 다 할 따름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자를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요 근래 이걸 다시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박근혜 정권에서 초등학생들도 한 300자 정도 가르치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이것도 안 가르치기로 다시 바꿨다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 자체가 한자 표의문자인 한자와 표음문자가 결합된 글자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바로 정음을 만드는데 이 정음은 한자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이치도 다 한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를 한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우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그 장점을 다 따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한자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발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언어가 됐어요. 만든 사람들이 은나라
사람들인데 은나라는 다 동이족이라 그랬죠. 은나라의 갑골문이 한자의 원형인데 은나라는 다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한자 만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제 선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종은 바로 한자도 발음으로 적고 우리가 발음하는 모든 발음,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정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발음들, 외국어에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발음들을 적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저술을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여러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병서의 원칙하고 연서의 원칙 두 가지만 활용을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파벳 26자 중에 10자 이상을 구분 못한다 그랬는데 요 두 가지만 원칙만 활용해도 다 적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병서는 뭐냐? 병서, 초성, 합영죽, 병서, 종성, 동. 이게 뭐냐면 병자는 나란히 병자잖아요. 글자를 갖다가 나란히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초성을 합해쓰려면 나란히 쓴다. 종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초성을 쓸 때 마음대로 나란히 쓰고 예를 들어서 초성에 이렇게 꼭을 쓰면 나란히 쓰고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은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죠. 보통 학교용 업문철자 표기법 총독부가 만든 그 원칙에 어긋나니까 못 쓰게 돼 있는데 그건 총독부에서 만든 거지 세종대왕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초성을 합해 쓰려면 나란히 쓴다. 병서다. 종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L과 R을 구분하면은 예를 들어서 레인은 그날 레인이라고 리을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 B를 뜻하는 레인은 제가 어떤 영어 그 전문가를 만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먼저 소리 내지 말고 입안에 우자를 하나 그 속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 우자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레인 이렇게 발음해보라는 겁니다. 해보시면은 레인 하는 거와 레인 하면은 확실히 다른 발음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 병서 원칙에 의하면은 1레인, 2레인 하는 레인은 그냥 레인으로 쓰면 되는데 이 레인은 레인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서 류를 2개 쓰든지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레인을 표기하라는 것이 세종대왕이 만든 병서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R과 L 이 발음을 우리가 충분히 정음 속에서 발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음은 뭐냐면 이응, 연서, 순음지야 즉 위, 순경음. 이응을 순음 아래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그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라는 거죠. P와 F, B와 V 등 해보면 전부 다 입술 부딪히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입술 가벼운 소리로 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피읍, 아래 이응을 연서하면은 이런 글자들이 되는 건데 이런 글자들이 바로 순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비읍으로 쓰면은 V는 요 순경음을 만들어 적어서 아주 B와 V를 갖다가 구분해서 쓰고 구분해서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종이 직접 만든 연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만든 병서와 연서의 원칙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영어나 외국어에 거의 모든 발음을 갖다가 거의 유사하게 적을 수 있고 발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니까 반대가 극심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이 직접 혼자 했느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언어들을 본따가지고 만들었느냐 여러 이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일항전기 때만 하더라도 뭐 김은경이라는 역사학자가 원래 우리 전통 글에는 훈민정음 이전에도 8가지, 9가지 정도의 글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런 언어 이런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창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싹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총독부에서 만든 그 원칙만 가지고 줄기차게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당시 집현전 부재학 최만리를 비롯해서 7명의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고 나서죠.
나서니까 이때 세종이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임금이 하는 일은 그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또한 너희들이 운혈을 아느냐, 사성, 칠음을 아느냐, 잠호가 몇 개인지 아느냐. 이야기는 뭐냐면 세종이 다 운서와 사성과 칠음, 잠호 이걸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아주 가장 완벽한 정음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서. 지금 보면은 왕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각 가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뭐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뭐 창제했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공동으로 창제한 게 아니에요.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고 실제로 창제 과정에서 도움을 좀 줬다 그러면 그 아들이 문종이 도움을 좀 줬습니다. 그럼 요동에 뭐 중국의 그 언어에 뛰어나다는 황찬이라는 사람이 유배에 왔었는데 뭐 신숙주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차례 가가지고 만나서 배워왔다. 그래서 같이 공동 창작했다라고 하는데 공동 창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정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어떻게 발음할까 그런 거를 연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운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국정운이라든지 하는 그 훈민 정음으로 정음을 가지고 외국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적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연구하게 한 거죠. 황찬이 뭐 한국어를 압니까? 조선어를 알아요? 무슨 황찬에게 가가지고 훈민정음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겠어요. 중요한 거는 세종이 이러한 운서, 사성, 칠음, 잠호를 갖다 연구해가지고 정음을 만들었죠.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의 병서의 원칙과 연서의 원칙만 제대로 적용해도 영어의 지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발음들이 다 대부분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아직도 일개 일본인 통역관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그 일개 일본인 통역관이 전문 언어학자도 아니고 언어 조금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가지고 이 나라 언어 정책이 지금 벌써 100년 이상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 걷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퇴보한 언어가 바로 우리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세종대왕이 너희들이 일개 일본인 통역관 고쿠부는 옳다고 하면서 나는 그러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병혈을 아느냐 연혈을 아느냐 잠호가 몇 개인지 아느냐. 바로 이 꾸짖음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정상으로 돌려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1912년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보통학교용 업문철자법 이거를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되죠. 이 고쿠부 쇼타로가 주동이 돼갖고 만든 이 악법을 폐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두음법칙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자는 역자라고 써야 돼요. 물론 이 당시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그 당시에 우리 글을 적는데 통일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된 원칙을 만들자라고 한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 큰 틀이 바로 이 고쿠부 쇼타로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내에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많은 지금 인간의 발음에서 나오는 여러 발음들을 적지 못하게 하고 여러 소리들을 적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언어로 퇴화시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래아도 살리고 그 다음에 병서의 원칙하고 연서의 원칙을 살려가지고 한글 맞춤법을 다시 잡아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국제 발음 기호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발음 기호들은 전부 다 배우기도 어렵고 불완전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 하면은 외국 나가면 현다이 하잖아요. 대우 하면은 다유하고 삼성 하면 삼숭하고 발음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라서 우리 발음을 대폭 손질을 하고 이걸 갖다가 방학 같은데 선생님들을 연수하게 해가지고 어릴 학생부터 유치원생부터 다시 배우게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언어가 바로 잡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기존에 이런 언어를 만든 사람들의 제자의 제자들이 언어 정책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런 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어린 세대들에게 잘못된 유산을 계속 남겨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 중학교형 한국 남한의 역사와 북한의 중학생이 사용하는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